조영래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을 변호하고 가해자 문기동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1988년 5월 28일 51명의 회원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출범시켰다. 조영래가 가는 곳만 따라다니면 그곳에 진실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조영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는 오랜 인연이 있었다. 조영래의 긴 도피 생활 중 조영래의 생활비를 수년 동안 대준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김앤장의 설립자 김영무 변호사였다. 조영래는 김앤장을 낳아 83년 6월 남대문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부설로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뒀다. 이후 1985년 노동운동가이자 이론가인 박서군이 들어오고 윤종현, 천정배, 김선수, 박주연, 김한주 등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4년 망원동수에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1984년 대홍수로 서울 망원동 5천여 가구가 침수당한 사건 소송에 무보수로 참여해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으로부터 망원동 수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국내 사법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다. 조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망원동 홍수 사태가 자연재해임을 강변하는 서울시가 선임한 중량급 변호사 5명을 상대로 과학적이고도 집약적인 반론 제기로 그들의 법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서울시를 당황시키며 승소했다. 조영래는 집단소송제도 없고 그 개념조차 낯설던 1984년 고단한 법정 투쟁 끝에 호우 피해는 천재가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입증해낸 것이다. 당시 조영래는 주변에 자주 미국의 소비자 운동가인 랄프 네이더 변호사에 대해 언급했다. 군사독재라고 하는 주적 외에도 한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시대를 앞선 통찰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986년에는 당시 전화교환원 이경숙의 호소로 시작된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미혼 여직원의 정년은 25세가 아닌 남성과 똑같이 55세임을 확인받았다. 조영래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을 변호하고 가해자 문기동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조 변호사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고문 피해자 권인숙 양을 접견하면서 검찰과 안기부를 정점으로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확인했다. 조영래는 이 사건이 부도덕한 군사 독재 정권이 몰락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그것만이 권양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굳힌 후 즉시 권양 변호를 위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부천경찰서 서장과 고문 형사 등 성고문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변호사 조영래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변론했다. 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권양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슬픔과 절망으로 왔으나 이제 우리는 가슴 가득한 기쁨과 희망으로 권양의 승리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결국 문기동은 4월 9일 구속된 후 7월 23일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직행했다. 이후 문기동이 항소에 상고까지 했으나 같은 해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 1989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조영래가 변호한 이 부천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와 함께 오공화국의 흉측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7년에는 연탄 공장 옆에 살다가 진폐증에 걸린 박길래라는 시민을 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연탄 공장 부근에서 1979년부터 약 8년간 거주한 박길래가 근처 연탄 공장에서 배출되는 석탄 분진으로 인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어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결국 조영래는 해당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조영래는 1986년 보도지침 사건 등을 변론했다. 제5공화국 말기인 1986년 9월경 당시 언론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기관지인 말지 특집호에
1985년 10월경부터 1986년 8월경 사이에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보도 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언론사에 시달한 이른바 보도지침 내용을 게재하여 제5공화국의 언론 통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소송에서 조영래 변호사는 사건의 공소사실이 검찰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구분권을 행사했다. 이때 조영래 변호사가 제기한 성명 요구는 그동안 시국 사건에서 활용된 적이 없던 무기로서 당시 담당 검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조영래는 이런 주요 사건들의 변론을 무료로 도맡았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빵원짜리 변호사다. 하지만 그는 늘 약자와 정의의 편을 선택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100점 만점의 변호사였다. 조영래는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및 동아일보 객원 편집위원을 역임하며 그의 날카로운 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1980년대 동아일보는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속에서도 가장 야당 및 제야민주화 운동 세력의 호의적인 보도를 한 신문이었다. 또한 조영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발간에 삼파역을 했다. 당시 대한변협의 사무실에도 국가안전기획부나 국군보안사령부 요원들이 상시로 출입하던 시절이라 그는 인권보고서조차 은밀히 쓰고 출간해야 했다. 인권보고서가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자 그는 인권보고서의 후기를 이렇게 고쳐 쓴다. 우리의 인권보고서는 할 말을 잃었다. 다만 치떨리는 분노로 이렇게 외칠 따름이다. 박종철을 살려내라고. 조영래는 1986년 5월 19일 망원동 수재 사건과 구로 동맹 파업 사건의 공동 변론을 계기로 설립된 정의실현 법조인회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창립된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 변호사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통합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회원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출범시켰다. 이 모임을 주도한 조영래는 한문 명칭 대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한국어 이름을 제안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탄생했다. 조영래와 같이 일했던 천정배의 증언에 따르면 1987년 김대중 김영삼 야권 단일화 실패로 깊은 시리에 빠져있던 조영래는 50 청문회에서 맹활약하는 노무현 의원을 보더니 무척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 우리도 이제 대통령감을 갖게 됐다. 잘 키워야 한다. 그 이후 노무현 의원이 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와 두 사람은 친교를 나누기도 했다. 조영래는 평소 말수가 적고 듣는 걸 즐겨했다. 박주연 변호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조영래는 남의 말을 듣기 위해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조영래는 겸손했다. 그가 생전에 시인 김지아와 나눈 문답에 그의 품성이 녹아있다. 때는 1971년 10월 김지아가 원주 시위를 지휘하며 조영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할 때였다. 김지아가 모든 일을 척척 완벽하게 처리하는 조영래에게 탄복하며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조형, 참 대단하오 대단해. 안 듣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찌 해나가고 있는지 좀 말해 주시오. 모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조영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조영래는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재학 시절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배우자 이옥경 씨와 1980년 결혼 후 슬하에 아들 조1평과 조무현을 두었다. 미국에 간 조영래는 1990년 1월 18일 아들 일평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네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조영래는 1990년 1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초청으로
인권 변론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후 9월에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43세로 법을 배운 전태일 조영래는 그의 짧지만 활화산 같았던 삶을 마감했다. 생전에 조영래는 심한 골초였는데 지인들조차 그의 사무실은 너구리 굴이 따로 없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흡연을 즐겼었다. 조영래는 사후 2004년에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었다. 1980년 조영래를 처음 만나 사법연수원 재입학을 도와준 인연이 있는 이종찬이 고교 후배 조영래에 대해 남긴 평은 다음과 같다. 조영래는 리더십도 탁월했고 온화하고 겸손한 인품에 끈질기고 치밀한 성격에다 비상한 머리에 글솜씨도 뛰어나고 이론에도 밝은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43세 그가 세상을 떴으니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1세대 인권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는 조영래의 장례식에서 이런 추도사를 남겼다. 조영래, 보석처럼 빛났던 이름. 조영래가 가는 곳만 따라다니면 그곳에 진실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깃발을 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쩌라고 이렇게 혼자 먼저 가버리는 것입니까? 천재가 아니랄까 봐서 이렇게 요절하는 것입니까? 늘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섰던 조영래는 전태일, 문익환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모란공원에 안장돼 있다. 조영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